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리논증 김우진입니다. 자, 기출해설 강의는 최근 10개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고요. 그래서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실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론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문이나 기본 과정에서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 해설에서는 실전 중심으로 해서 기출 그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력과 그 다음에 3분 안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는 35문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40문항으로 넘어가는데요.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반 정도로 좀 나눠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같이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적합한 방법 또는 내가 틀렸을 때 어떤 방법을 할 때 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를 기준해서 기출에 대한 반복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시는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문제랑 2013학년도, 14학년도 문제만 하더라도 10년 전이기 때문에 꽤 좀 어떤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출제 의도라든지 또는 새롭게 변형된 유형들도 저희가 살펴보고요. 또 요새는 그 전에 나왔던 문항의 형태가 약간 변형돼서 출제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유형도 많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또 높은 난이도의 문제일수록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하나의 매뉴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반복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13학년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2013학년도 문제에서는요. 전체적인 출제 비중이 유형별 출제 비중인데요. 자, 색깔로 좀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수리추리라든지 논리게임이 11%로 좀 작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언어추리라든지 논증, 분석, 논쟁, 반론, 그다음에 판단평가 등등이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35문제 문제였고요. 평균은 18개, 꽤 높은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추리는 17개, 논증은 18개로 균형을 맞춰 있는 것도 요새와 좀 유사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에 중심을 두셔야 될 겁니다. 제가 실전 중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방법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실전 방법론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중이 아무래도 법학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논리, 수학이 굉장히 골고루 균형 있게 출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13학년도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추리논증 문제로 역대 알려져 있고요. 또 그만큼 균형성도 굉장히 잘 잡힌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접근 방법은 제가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은 좀 상세한 해설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좀 쉬운 문제, 80, 90% 이상 굉장히 난이도가 떨어진 하급 문제들은 이제 포인트만 잡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자, 법학 문제인데, 자, 별이 5개를 제가 이제 붙인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요. 또,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역제 추리논증, 지금까지 실시된 14회 정도 실시가 됐죠. 예비시험까지는 15년 동안의 그런 리트 추리논증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이 1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틀렸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그러니까 쭉 읽고 해결하자라고 할 때 일치부합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선택지에 주의하셔야 돼요. 일치부합이 있긴 한데 이게 부분일치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장에서는 논리적인 형식을 취한 논리적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논리적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일치부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상황을 보죠.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A군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직접선거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구성하는데요.
문사대 헌법을 보유하고 있고요. 입법부에 대한 견제 일환으로 사법부에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두어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다.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는데 종신직위를 보장받습니다. 최근 외국에선 선거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입법부가 다수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법률들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비판이 헌법재판기관에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우선 갑니다. A국 헌법기관의 구성은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자, 일단 조건문이 들어왔죠. 그 구성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되고 있죠.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고 자, 그리고 그 구성원의 정책 책임을 추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이것은 있어야만이라는 뜻이죠. 있어야만 헌법재판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니까 결국 여기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하자. 두 번째, 정치적인 책임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필요 요소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문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장이죠. 있어야만이란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A이고 B가 있어야 C다라는 의미는요. A와 B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C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연원적 관계죠. 두 개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1번.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을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면 하는 것으로 가가 해소되는가, 즉 가가 해소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안 되죠. 왜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직선제로 하게 되면은 직접 선거라는 한 가지 조건밖에 충족이 안 되죠. 두 번째 조건이 정책 책임 추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많은 오답이었죠. 그 1번은 답이었는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왜? 일치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치부합이 아니란 겁니다. 부분만 일치가 된 것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논리적인 문장에 대한 해석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부합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가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치를 찾게 되면 바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답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A국 헌법재판기관인 구성뿐 아니라 활동도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기관의 심사 대상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은 당연히 국민의사의 반영이다.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재판기관인 입법부에 반영된 국민의 의사에 반대하게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자, 여기에 관련된 거 보죠. 2번. 헌법재판기관의 법률들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가는 그렇습니다. 구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죠. 나에 따르면 헌법재판 제도 자체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법부가 아까 국민의 의사라고 했죠. 자, 국민의 의사니까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견제에 대한 것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겠죠. 3번 맞습니다. 4번. 나이산 헌법재판기관 구성과 관련된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의사의 반영이라고 이해하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헌법재판기관을 이제 구성을 시키죠.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사의 반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5번. 가나 모두 국민의 의사라는 용어를 다수결로 정해진 국민의 의사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다수결에 의해서 구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직접 선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다수결에 따라서 선거를 하자라는 개념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옳은 진수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 논리적인 문장에 대한 분석력이 있으면 일단은 있어야만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원적 과정에서 이런 표시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일치부합이 부분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문장을 볼 줄 알도록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리 비판적 사고가 가미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상당히 가장 높은 난이도 역대급 문제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대입된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여기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특검 제도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특검의 대상들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특검이 작용되는 상설특검이 있고요. 상설특검. 그 다음에 사안별로 법률을 제정하는 개별특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A는 자,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상설특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주하는 것이죠. 특검, 이것은 간편한 절차에 신속하게 특검이 작동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개별특검은 매번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비용,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쪽에 더 많이 드는 것이죠. 또 상설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규모가 작아도 작동할 수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A는 결국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B는 자, 특검에 있어서 사안별로 해야 된다. B는 개별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개별특검. 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도 상대적으로 상설특검이 개별특검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신속하게 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바로 이거죠. 작아도 작동된다는 게 타깃이 되는 거죠. 이런 작은 사건에도 게시가 되는 경우 이것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수시로 상설특검을 사용하게 되면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치적 변질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보죠. 기억입니다.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 특검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A, B 모두 약관다 맞습니다. 는 특검이 쉽게 작동되는 경우, 자, 여기죠. 오히려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정치적 변질된다는 B의 견해가 강화되고 A 견해는 약화되겠죠. 따라서 좀 더 바뀌었습니다. 맞지 않고요. 대개 기존의 검찰이 권력형 범죄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용이 자, 기존 검찰과의 비교죠. 개별특검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근데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바는요. 상설특검보다 개별특검이 비용이 더 많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기존 검찰에 비해서 개별특검의 비용이 적게 되는 이것까지만 나와 있는 사항이죠. 따라서 A와 B에 대해 어떤 평가에 약하거나 설득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관한 진술이죠. 따라서 디귿 맞지 않죠? 답은 기억 하나만 여기서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그 다음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는 최상급 난이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지문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하나씩 놓치게 되면은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함정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자, ABC 세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A인종이 사회 주류 세력으로서 타인종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A인종만의 입학을 허용하는 교육기관, 그 외의 인종만의 입학을 허용하는 교육기관, 모든 인종의 입학을 허용하는 교육기관을 분리해서 설치 운영했는데요. 이후 인종함의 통합이 강조되면서 재학생 중에서 A인종의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자. 먼저 대상을 먼저 보죠.
A인종이 60%를 초과하는 교육기관이 대상입니다. A인종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정책을 시행했다. 자, 정책은 60%를 넘지 못하도록 미만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교육기관마다 선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로 하고 그 정책 적용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법률가 갑일병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갑은 이 정책은 특정 인종에 유리하도록 선발해온 교육기관에 적용돼야 된다. 자, 기존 대상 그대로 갑니다. 대상 가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는 거죠. 자, 각과 관련된 거 기억을 보죠. 교육기관 피해 입학생 중 A인종의 비율이 매년 평균 78%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대상 60% 초과니까 대상이 됩니다. 교육기관 P가 A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하여 언어 능력 시험 성적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학생 선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이 경우죠. 특정 인종에 유리하도록 선발을 해왔죠. 따라서 정책은 적용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다음 을 이 정책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각 인종들 간의 인종 학생들 모두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자, 니을 보죠. 자, 교육기관 Q에는 A 인종만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죠. 60초갑니다. BC 인종의 학생들이 전학교 올 경우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이전 학교에서보다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뢰 원칙에 따르면 Q의 정책 적용,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자, BC 인종들이 전학을 해올 경우 그 학생들, BC 인종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상승을 하죠. 이 인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모두예요. 모두가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A 인종 학생들도 상승되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런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정책이 적용된다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A 인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건 첫 번째 함정이었고요. 두 번째 병입니다. 자, 병에서는 이 정책은 교육기관에 보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다니는 결과를 낳아야 된다. 대학 교육기관은 BC 인종의 낙후된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되어 나름대로 훌륭한 교사진과 시설을 갖추고 인종을 기준으로 해서 BC 인종들의 학생만을 선발해왔다. 병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어뢰는 위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주의하실 건 뭐죠? 바로 대상입니다. A가 60%를 추구하는 거 아니죠. BC 인종의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A는 제로죠.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진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함정이 되는 거죠.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상을 놓칠 위험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모두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이 전부 다 포괄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지만 실전에서 압박 상황이고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무엇인지 일단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꽤 어려운 문제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 굉장히 좀 쉬운 문제라서 간단하게 여기서 적은 상태인데 대화 형태로 나타난 대립형 견해였습니다. 자, 갑의 견해는 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권리 행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공소시효가 있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갑도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은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든 그래도 갑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한편으로는 권리 행사는 어쩔 수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허용돼야 되고요. 또 법률상 가능한 경우에도 조건이 있죠. 권리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또는 권리 행사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갑의 주장에 따르면 인접지역에 고층 빌딩이 건축되므로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된 사람은 아무런 권리정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층 빌딩 소유자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죠. 1번은 옳은 진술입니다. 2번, 의뢰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정치사회적 상황상 수십 명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던 사람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3. 의료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손해배상권을 행사할 수도 또 법정 대리인도 없었던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줄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되죠. 그래서 의뢰에 따르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4번 가배정에 따르더라도 국가에 의해 자신의 재판권이 침해당하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보상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법 규정의 흠결이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값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5번 의뢰 주장에 따르더라도 에이즈가 발병한 후 자신의 병이 20년 전 투여받은 HIV 감염 혈액 제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위 혈액 제제를 투여하는 의사 또는 위 혈액 제제를 제조, 공급한 상대로 손해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죠. 지금 의뢰에 따르면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난이도 높지 않았죠.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다음에 5번. 자, 5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거를 파악하는 내용인데요. 자,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됩니다. A국의 국민 X는 배우자 Y와 B국의 주소를 두고 생활하던 중 사망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A국 국민입니다. 자, A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활하던 것이 B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사망을 했습니다. X의 상속 재산은 C국 소재 부동산이다. C의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C는 자신 X의 상속임을 주장하며 C국 법원을 상대로 C국 법원에 Y를 상대로 상속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A, B, C국 모두 고려할 법률은 당해재판의 적용 법률과 당해재판 그리고 상속법 두 가지고요. 당해재판 적용 법률은 상속법에 우선한다. 얘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각국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을 보니까요. 자, A국에서는 사망자의 치유 주소지, 자, B국이네요. B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재판입니다. 당해재판 법률. 한편 B국에서는 상속재산 소재지니까 C국을 따라라. 한편 C국에서는 사망자의 본국가 A국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순환성이 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자, C국 법원의 판단해 보죠. 자, C국 법원의 판단은 C국 법원이 판단했죠. 이 사건 재판에 A국 상속법이 적용돼야 되는 A국의 상속법이다라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자, 미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당해재판 법률과 상속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상속법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칙상 어떻게 하죠? 당해재판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오죠. 그러면 C국 법원이 판단할 때 지금 여기서 A국의 당해재판 법률은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지 상속법을 적용해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국의 당해재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추리를 하고 그리고 적어내는 좋은 방식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C국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이 다른 나라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을 따르도록 할 때 그 다른 나라는 지금 여기서는 A국이죠. 자국의 법률을 따른다. 자, A국, 자국의 법률은 두 가지입니다. 당해재판과 상속법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상속법이 정확하게 도출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 규정을 따르면 당해재판을 먼저 적용하라라고 나올 뿐입니다. 자, 1번 적절하지 못하고요. 2번. C군 자국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은 물론 A국, B국 당해재판 적용 법률에 따라서 적용 법률 결정.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 되죠. 자, C국은 A국을 따르라 되어 있고요. A국은 다시 B국을 따르라. 또 B국은 C국을 따르면 다시 계속 순환될 뿐입니다. A국 상속법이 결정되지 않죠. 맞지 않고요. 3번.
시국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률에는 자, 시국 당해재판에서 A국의 법률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다른 나라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야지 A국 당해재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상속법이 결정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봤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4번. 시국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이 다른 나라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재판하는 시국 법원은 그 다른 나라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에 따라 이렇게 되면 역시 순환될 뿐입니다. 5번. 시국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에 따른 결과가 다시 시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하는 경우 시국의 당해재판 적용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죠? 시국 상속법이 되죠. 아니죠. 답은 A국 상속법이 나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가장 또 이것도 쉬운 문항 중에 하나였고요. 자, 6번 문항에서는요, 절사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제법에 대한 규정인데요. 지금 A와 B국이 자, 안보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자, 지역 내에 있는 C국과 D국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C국은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그래서 D국은 반면에 경제자원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C국이 요청하는 게 무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A조항. 자, 여기에 무상 지원이 A조항입니다. 무상 지원. 그리고 자원부국인 D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B조항입니다. 자, 이게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저기에 대해서 C국은 명시적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하지만 해당 조약은 인지를 하고 있었죠. 자, 인지된 상태고요. 자, D국은 D국에서는 C국에 대한 지원 비용을 내용으로 서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면 동의를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원리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는 서면 동의하면 무조건 여기서는 B조항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하나의 그런 의무 조항이 성립이 됩니다. 한편 C국은 인지를 했다라고 했고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요. 자, 35조에서 3호에 보시면은 동의는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게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한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 조약 B조항은 D에게 그렇죠. 의무 창설한다 맞고요. 조약 체결 당시 C국이 조약의 A조항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죠. 반대 표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반대 표시가 없는 동안에 있는 것을 추정하기 때문이고요. 한편 변경사항에서 37조에 보시면 권리 취소 또는 변경에서는 의무가 발생될 때 여기 있죠. 이때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권리에 대한 판단에서는 조약 당사국에 의해서 취소 또는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 되어 있죠. 뒷은 C국 동의가 없어도 조약 A에 대한 발생된 권리는 조약 당사국에 변경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옳은 진술이고요. 리을 D국 동의가 없어도 조약의 B조항에 따라 발생된 의무는 취소 아니죠.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과 뒷은 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좀 길었지만 우선 13학년도 문제 좀 길었지만 좀 쉬운 문제로 구성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자, 한편 중간 정도의 난이도인데요. 중하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의 논리게임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도표를 그리시면서 확인하는 건데요. 자, ABC국 세 가지 피고인 인정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의 의사. 공소장에 기소된 일은 공소장, 법정에 출석한 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A, B, C 각국이 특정 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 즉 A, B, C 각국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인정하고 어떤 걸 인정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이죠. 근데 두 가지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데요. 우선순위가 높은 요소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이거나 없을 때, 자, 우선순위가 복수란 것은 둘 이상이죠. 또는 아예 없습니다. 자, 이때는 차순위의 것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차순위도 알아맞혀야 되고요. 또 ABC가 갖고 있는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 요소가 모두 다릅니다.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다 다르다. 사실 이게 핵심적인 힌트가 되죠. 자, 사례를 보죠. 검사가 가, 인식, 공소장에는 을이고요. 법정인 병일 때 A군, 병이니까 A군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법정 출석자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들어옵니다. 한편 두 번째, 검사가 갑을 피고인, 공소장에 을, 법정인 아무도 출석 안 했어요. 그죠? A 입장에서는 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차순위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을을 인정했다는 것은 공소장이 차순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의 순위는 그렇죠. 고려하지 않겠죠. 그러면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다 다르니까 여기에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우선순위, 차순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비교에서는 을을 피고인으로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을이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공소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차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정이고 다 다르니까 공소장 인정하지 않겠죠. 3. 검사가 갑이고 공소장에도 갑인데 법정에는 을만 출석했으고 갑의 피고인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공소장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니까 나머지 갑에는 검사가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기는 차순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준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만드시는 문제는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인식한 갑, 공소장인 을, 모두 법정에 출석한 경우 시국에선, 자, 시국은 지금 을을 인정할 것이다. 자, 시국에서는 법정 출석이 원래 차순위고 우선 출석은 검사라고 했죠. 그래서 검사인 갑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진술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추리죠. 원칙을 도표를 그려서 하나씩 배열하고 속성을 매칭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높은 난이도, 여기선 중간급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약간 고전 지문을 활용한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가계도도 필요합니다. 500년 전 엑소에서의 조존남이 있고요. 본초 김씨와의 사이에서 장남 조박님, 자, 조존남이 처음에 있습니다. 조존남. 자, 장남 조박님이 나오고요. 조박님. 그리고 차남 조부림. 아들, 그 다음에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 조손, 딸 조손을 들어왔는데 장남 조박님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고 사망했다. 장남 조박님은 본초의 사이에 아들 조적자, 자, 조적자, 그리고 첩과의 사이에서 조복회가 있었고, 조복회, 차례를 두고 있었는데, 조적자가 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조복회로 그럼 제사를 받들게 하고 사망했다. 자, 지금 조존남이 조박님에게, 조복회에게 제사의 권한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조박님의 조부림 여기 있죠. 자, 이 조부림이 자신의 부 조존남, 자, 자신은 조존남의 제사를 받들 권한이 조복회가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복회로부터 제사와 관련된 직권 땅을 빼앗아갔다. 자, 지금 사건이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까 본초 수생 장남이 가게를 승계해서 제사를 받들고요. 본초 수생 장남이 없으면 장남 이외의 아들이 그도선 첩소생의 아들이 제사를 받든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가계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실전에서 이럴 필요는 없죠.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론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먼저 기억입니다. 관련 규정만으로 조부림이 조박님의 제사를 받들 근거가 되지 못한, 자, 잘 보세요. 조부림이 누구의 제사죠? 조박님의 제사예요. 조박님은 형이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자기 아버지 조존남의 제사이지 조박님의 제사는 아니죠. 관련 규정에도 없습니다. 형에 대해선. 따라서 기억 옳은 진술이고요. 니은 관련 규정의 본초 수생 장남이 조족자를 가리킨다면 그렇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본초 수생 장남이 없으니까 첩의
자식 조복해가 그대로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조부림 행동은 정당이지 못합니다. 맞고요. 디귿.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조부림을 옹호하려는 편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장남 외아들, 자, 장남 외아들 보시면 조존남의 제사, 자, 장남이 받들고요. 장남이 없으면 그 외의 아들이니까 그의 조부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은 진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간점의 난이도였고요. 가계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중간점도의 난이도, 여기서 이제 수리적인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보시면서 빠르게 원칙들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민 A, B, 자, 평민과 대상에서 이렇게 계급이 다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바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평민 A가 있고요. 평민 B가 있습니다. 관리가 C입니다. 관리 C가 있습니다. 자,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각자 자백이 있어야 처벌이 되고요. 수사를 위해 포도청 소속 X가 이들을 포박하려는 중 A가 X를 폭행해서 장출혈을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Y가 모두에게 술을 마셨는지 자백하라라고 승려시 말하라 했는데요. A와 C는 자백을 했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적용 법률과 형량을 모두 따져서 자신이 자백을 하면 일반 형사인 10조에 따라 처벌될 거라 생각하면 차라리 자, 일반 형사인 10조를 볼까요? 밑에 규정이 나왔습니다. 60대예요. 자, 60대를 맞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차라리 니은대를 맞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추려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니은대는 60대보다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수적 차원 추리를 초래내셔야 됩니다. 작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서 일반 형사 50조 공무집행 방해죄를 벌여서 자, 니은대가 됐습니다. 이에 국악은 논의를 토대로 해서 판단 내려가는데요. 자, 먼저 관련 법률 금주 관한 왕령이 기억되고요. 아까 왕령 위반죄 60대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하여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파견된 사람을 폭행한 경우 니은대입니다. 폭행 정도는 심하면 상해에 이를 경우 20대인데 그럼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폭행을 했으니까 얘는 니은대도 일단 들어오고요. 장출혈이니까 20대도 같이 들어오겠죠. 이게 첨가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합산하니까 이 사람을 여기에 더해서 그렇죠. 지금 금주에 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한편 곤장형은 가중감경정 기준 최하 40대부터 최고 120대까지 10대 단위로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곤장형입니다. 자, 논의를 보죠. 갑, 관리와 달리 평민이 금주 기간에 술을 마셨다면 금주에 관한 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자, 갑의 입장에서는요. 금주에 관한 왕령을 대니까 기억되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평민에 대해서는 기억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기억되가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아니입니다. 어떻든 왕령을 위반했으니 모두 일반 형사인 10조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니까 을의 관점은 그냥 다 60대다라는 것이죠. 60대 전부 다 60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일반 형사인 10조에서 19조까지는 관리들이 죄에 포함된 조문입니다. 이를 잘못 적용해서 평민에게 적였기 때문에 왕령 위반 시 10조에 따라 60대를 먼저 오해하고 있는데 관리에만 적용하니까 관리는 쓰는 똑같이 60대다는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을은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60대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갑은 그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평민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비의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에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자 니은보다 더 유리했다, 기억이 유리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억이 니은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60대, 니은대, 기억대의 순서가 잡히니까 40대부터 시작하니까 40, 50, 10대 단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은대는 50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대는 40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자, 갑에 따르면 여기서 갑에 따르면 평민 A는 40대가 첨가되는 거고요. 자백했으면 여기는 40대, 관리는 똑같이 60대입니다. 한편 을에 따르면 60대가 첨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을을 적용하는 게 더 불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구강이 가벼운 판단을 따를 때 C는 A보다 곤장을 더 많이 맞을 것이 아니죠. A는 지금 이만큼이 가중돼서 70대가 가중돼서 110대죠. 하지만 C는 60대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2번 구강이 가벼운 판단에 따르면 B가 처음부터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면 40대죠. C와 같은 데 아니죠. 더 적습니다. 40대. 3번 구강이 의뢰 판단에 따르는 경우 B가 처음부터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면 그러면 60대입니다. 그럼 B는 C보다 곤장을 아니죠. 똑같습니다. 동일하고요. 4번 구강이 의뢰 판단보다 가벼 판단에 따른 경우 A에게 그렇죠. 지금 20대 차이로서 적게 받으니까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5번 구강이 의뢰 판단보다 가벼 판단에 따른 경우가 C에게는 아니죠. C는 똑같습니다. 60대로.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약간의 수리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인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읽으면서 바로 계산의 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 문항 볼까요? 자, 10번은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A가 나오는데요. 다른 지식이 추론됨으로써 정당화되는 지식이 있다. 이러한 지식을 추론적 지식이라고 하고 추론적 지식이 아닌 지식을 비추론적이라 하는데요. 모든 지식은 추론적 지식이다. 자, 가정을 합니다. D. 어떤 추론적 지식을 G1이라 한다면 G1을 추론적으로 정당한 다른 지식이 있고 그중 어떤 것을 G2라 한다면 G2는 추론적 지식이다. 자, 모든 지식을 추론적 지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도출되는 거죠. 저 G2를 추론적으로 정당한 다른 지식이 있고 그중 하나를 G3이라 한다면 G3도 추론적 지식 그렇게 되죠. G3 자, 이걸 G2를 정당화시키고요. 얘는 G2를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정당한 과정이 무한히 이어질 수는 없다. 보통 이것을 무한소급의 오류라고 하죠. I. 정당한 과정이 끝내려면 다른 지식을 정당한 어떤 지식은 비추론적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 비추론적 지식이 존재한다. 1번 보죠. 자, 이는 C와 D로부터 도출된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로부터 가정하고 모든 게 추론적 지식이니까 여기가 추론적 지식이라고 했죠. 2번 C에서 G는 C의 가정이 주어지는 한 지식을 정당한 과정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무한된다. 무한으로 이어질 수 계속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개념이니까요. 3번 G의 과정이 순환적일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G가 참이기 위해서 무한히 많은 추론적 지식이 존재한 편은 자, 순환 논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G3을 정당한 것은 G1이 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GH가 충돌함으로 A도 부정된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이 가정 때문에 나타난 거라서 이 가정은 부정이 되지만 A까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5번 이 논증이 타당하다면 비추론적 지식이 없으면 추론적 지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처음에 추론됨으로 전 지식이 있다를 인정을 해. 그건 추론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적 지식이 있다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전제가 돼서 결론에서 마지막에 비추론적 지식이 있다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빠져있는 것은 그렇죠. 보통 전제가 되는 요소와 결론이 되는 명제, 서로 다른 명제에선 중간에 빠져있는 것은 A에서 B이기 때문에 A이면 B다가 빠져있게 되죠. 자, 암묵적인 전제입니다. 따라서 추론적 지식이 있다면은 비추론적 지식도 있다가 되겠죠. 자, 이것의 대우 명제는 비추론적 지식이 없다면 추론적 지식도 없다가 됩니다. 따라서 5번 옳은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암묵적 전제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우선 답이 됩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자, 여기서 오류파악형 문항인데요. 자, 오류파악에서 약간의 연역적인 부분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자, 핵심적인 것은 자, 미추지는 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건문으로 만들 수 있는가 또는 전칙 명제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피고인이 얼마 전 일어난 여성 살해 사건의 진범이라는 점은 물증과 정황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태인데, 자, 그래서 일단 살인범이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죠.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그 여성 한 명뿐일까요? 이 피고인이 우리가 찾던 연쇄살인범 아닐까요? 비록 피고인은 살인은 다 한 적이 한 번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가 목격했다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입증이 된 사실인데요. 자기가 연쇄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 동요 없이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적인 동요 없이 부인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도 그는 다른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감정 동요를 보이지 않았는데 기억, 거짓말 탐지기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탐지기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니은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전적으로 의존, 그렇죠.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 자체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한다면 실제 거짓말 가능성이 있죠. 만약 조건문이죠. 피고인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신한 데서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단호하게 부인한다. 뭐뭐한 데도는 확실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연원적 개념이에요. 따라서 연원 쓰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동요 없이 감정. 조건문이죠. 디귿, 그는 극단적 유형의 사이코패스로 보였다.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인 살인자와 달리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지기까지 한다는 점이 여러 사례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살인을 경험한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피고인처럼 당연히 감정 동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리을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살인을 경험한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는 살인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는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 모두 그렇다라는 걸 전 전측 명제를 기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미움 피고인은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결론이 뭔가 좀 비약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죠. 갑자기 들어온 것 같죠? 그럼 지적을 해보죠. 첫 번째 분석을 보면 기억과 모순되는 전제. 탐지기에서 거짓말이다라는 모순 탐지기가 참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2번 니은을 불충분한 수의 사례부터 일반화. 여기서는 성급한 일반화라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3번 디귿의 인신공격. 아니죠. 이것은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뿐 과거 행적을 가지고 바로 인신공격 공격한 것은 아니죠. 4번 리을을 입증하지 못한 채 전제로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이미 목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증이 된 거고요. 답은 5번인데요. 미음을 암묵적 전제로 요구하는 동시에 결론 도출하고 있다. 한번 추리해보죠. 여러분들이 연역 추리에 대한 학습을 하셨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 이미 저질렀다. 참으로 확정되고 연원이죠. 그래서 논의 영역을 한정시킵니다. 이미 살인했다. 참이니까 지워주고요. 감정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연원이죠. 따라서 이것도 저희가 지워줄 수가 있죠. 그럼 남은 것은 연쇄 이면의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또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는 연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연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3단 문법에서 대각선 들어오죠. 연쇄이면의 연쇄이다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그거 아닌가라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A이면은 A가 됐을 때 이것은 단순함으로 바꾸면은 not A 또는 A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돼도 참이 되든 거짓이든 다 참이 돼서 확실하게 이것으로부터 연쇄다라고 도출할 수는 없게 되죠. 그럼 반드시 참이 되기 위해선 전건이 먼저 긍정되어 있죠. 연쇄이다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똑같죠. 미음이 생략된 전제인 동시에 결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론에서의 약간의 그런 하나의 그런 연역 추리 개념이 좀 활용된 오류적 파악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